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혼란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침체 우려에 대한 경고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큰 은행들의 전망을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먼저 JP모건에서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빠지며 S&P 500이 20%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3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도 보겠는데요. 향후 12개월 내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미국이 35%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강달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으로 인해서 신흥국 경제 위기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강달러에 취약한 신흥국의 자본 유출 가속화가 가능성이 더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해외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벤 버냉키는 전 연준 의장이기도 한데요. 그는 수상 소감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연준을 공개 지적합니다. 호세프 EU 외교 고위 대표는 이번에 세계 은행들은 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연준이 너무 무책임하게 도미노 금리 인상을 부추기면서 경기 침체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연준 저격은 IMF 총회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는데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도 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2.7%로 다시 하향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무려 세 번째입니다. IMF는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중앙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7%에서 올해는 8.8%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네요. 특히 영국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 보입니다. IMF는 내년 말쯤에 인플레이션이 주요 7개국, 다시 말해서 G7 국가 중에서 영국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근거로는 감세가 목표로 한 경기 부양 대신 오히려 감세가 경기 성장을 억누를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상황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내년 경기 둔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침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나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시면서 침체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도 원유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단단하게 화가 난 셈입니다. 로버트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우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겠다고 하는데 비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왠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깊어지는 듯한데요. 이번 감산 결정은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번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면 논란을 무릅쓰고도 올해 7월이었죠. 7월 사우디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미국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더힐에 따르면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은 고유가로 푸틴의 전쟁 수행에 금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도 이번 미국의 결정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무기 전체 중에서 23%를 사우디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종 지렛대 역할을
역할로 미국의 무기 중단을 내놓기도 하고 있죠. 다만 미국이 이번에는 무기 수출 금지로 끝날 기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원 의원은 사우디 주둔 미국 병력과 또 무기를 철수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상원은 오펙을 반독점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포함해 모든 입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예민한 건 다음 달 있을 중간 선거의 지지율 때문이기도 하죠. 외신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이 선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신에 대해서 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미국의 상황을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나스닥이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고점 기준 지수가 20% 넘게 빠졌다는 뜻이죠. 오늘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는 0.1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0%, S&P 500은 0.65% 하락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은 영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리밸런싱이 이번 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과 맥락이 좀 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은 9월 말부터 13일 거래일 동안 대규모 국채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파운드화와 국채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놓은 대책이죠.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당장의 증세가 급하니까 이 저혈압 치료제를 우선 먹인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안에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끝내야 한다는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불안한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전쟁과 중국의 둔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더하는 가운데 IMF는 전망 약화를 경고했죠. 이날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4개는 오르고 7개는 내렸습니다. 상승폭은 부동산이 가장 컸고요. 하락폭은 통신이 가장 컸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마침내 주식을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이날도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테슬라는 2.9% 하락했고요. 애플은 1.03% 하락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0.13% 상승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지수 알아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 해주시죠. 의미심장한 주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바로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죠. KLA입니다. 이 기업이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문을 들어가 보니 SK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LA는 128레이어 이상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그리고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인텔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도 KLA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새 수출 통제 관련해 별도 허가를 받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LA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업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중국의 반도체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KLA의 주가는 마이너스 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항상 언급되는 게 또 히토류죠.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히토류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미국의 무기에 쓰이는 히토류의 수출을 차단하고 나섰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에 맞불 놓기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히토류 없이는 미국은 무기의 생산이 불가능하고 특히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 무기를 만드는데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앞서 부품에 중국산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시켰던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재개하기로 한 점을 예시로 중국의 의존도를 드러낸 셈입니다. 수혜 기업으로는 시간 외 종목에서 상승한 유니언 머티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히토류 대체품으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히토류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 대체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미국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BNY 멜론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BNY 멜론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외에도 암호화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인데요. 구글이 내년 초부터 일부 암호화폐를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구글은 코인베이스 커머스와의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금액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부사장의 시각입니다. 사실 미국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찾기 참 힘들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이런 소식 덕분에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미국 이슈 통해서 한국 관련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한국 주식은 두나무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이로써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하면 이 코인베이스 관련주로는 두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22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축적한 블록체인 기술부터 쌓은 경험, 그리고 24시간 동안 모이는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가치는 두나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은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른 인지도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두나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B2B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NFT를 시작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서 독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과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상황 속에서 두나무만이 가능한 비즈니스 위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인베이스 관련주로도 함께 두나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연 3%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저금리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 그리고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내일 CPI 발표도 있는데 CPI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CPI가 지금 이제 방향성. CPI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자전거 테마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도 관련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펀더멘털과 수급 추세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펀더멘털 먼저 보면서. 이렇게 추세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건설주 그리고 자전거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우리 장세를 보면 그나마 대형주들이 좀 버텨줬던
있었던 시장 같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기관의 수급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소개해드리고 8%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쭤볼게요. 네,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들이 많이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 단기 조정이고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종목들 보러 갈 텐데요. 사실 최근 시장은 지수가 너무 녹아내리다 보니까 네. 지수 녹아내리는데 초점을 좀 두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현대해상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저는 8, 9월에 저희 네. 폭우랑 태풍이 엄청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도 많았거든요. 네네네. 자동차 손해율이 오히려 더 상승했을 것 같은데 네. 현대해상을 들고 나오셔서 전 의아하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태풍이랑 폭우 때문에 네. 손해 막대한 거 아니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현대해상에 대해서 말씀 남겨주셨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두 번째 정보로 오스코텍 들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그 11월 면역암 네. 학회에 대해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학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내려가는 종목이 또 바이오기도 해서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저희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한동안 주춤했다가 유증 이야기 나오고 네.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유증 이슈가 끝나더라도 또 한 번의 주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네. 남겨주셨습니다. 오스코텍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상반기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성수기가 기대된다는 기업 보겠고요. KB증권에서는 OTT의 광고 도입 관련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단단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목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KH바텍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만나보시면요. 0.4% 하락하면서 12,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 힌지가 매출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힌지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3분기 출하 물량은 800만 개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KB바텍은 이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는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중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폴더블 폰에 없어서는 안 될 힌지, 이 핵심 부품 생산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신제품과 거래선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서 KH바텍의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나스미디어입니다. 8%대 상승하면서 29,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KB증권에서는 나스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OTT 광고 도입으로 취급고의 확대, 두 번째로는 AD테크와 커머스의 시너지입니다. 실제로 리포트 안에서는 이 새로운 OTT 도입으로 MS 50%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2년 뒤쯤에는 넷플릭스 향으로만 연간 취급고가 무려 3,800억 원을 기록할 걸로 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 41,000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전체 증권사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목표가 평균이 38,000원인데 이에 대비해서 7.9% 높은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KB증권이 나스미디어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다른 리포트들의 의견도 비교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1,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39% 상승하면서 3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기화는 여전히 인기 있는 테마입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는 결국 전기화 추세를 가속화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주가를 보면 이미 연초 대비 61%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바로 예상보다 강력한 수주와 환율 덕분인데요. 먼저 수주부터 보면 일단 주력 수출 시장인 중동과 북미 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올해 초부터 수주한 물량은 이제 연말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됩니다. 이 기업 보시는 분들은 단기보다도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난 프로젝트들이 손익에 또 기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입니다. 오늘도 3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